오늘 아침 대한민국 어딘가의 한 가정집 현관문 앞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도 채 뜨지 않은 시간. 젊은 엄마는 부랴부랴 아이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빠는 출근 가방을 챙깁니다. 아이는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문 앞에 할머니가 섭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할머니가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짧은 인사 한마디와 함께 아이는 할머니 품으로 넘어갑니다. 젊은 부부는 각자의 직장으로, 할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 장면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가정이 반복하고 있는 아침 풍경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지금 자녀를 가진 부부들은 끊임없는 돌봄 공백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을 책임지지 못하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대기줄이 길거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즉 아이의 조부모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실태를 살펴보면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보미 용률이 무려 63.6%에 달합니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이용률은 5.0%에 그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보육 시스템이 채우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조부모가 묵묵히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중 약 8.5%가 조부모의 손에서 주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흔히 황혼육아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에 다시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끓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앞을 오가는 조부모들의 현실. 이것은 특별한 몇몇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황혼 육아의 실태를, 그 안에 담긴 노동의 무게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조부모들은 왜 황혼육아를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노년의 여유를 즐겨야 할 시간에 왜 다시 아이를 품에 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선입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혼 육아를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주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라는 이유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자녀의 부탁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76.0%에 달했습니다. 4명 중 3명이 넘는 조부모가 스스로 원했다기보다 자녀가 부탁하니까 돌봐주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 바로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입니다. 이 답변 하나에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적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육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입소 대기가 길고 운영 시간은 제한적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비용과 대기 문제로 실질적인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부모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가장 믿을 수 있는 혈연인 자신의 부모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조부모 역시 그 손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직장을 잃을까봐
손주가 낯선 사람 손에 맡겨질까봐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황혼 육아는 그렇게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비자발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개인에게 전가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공공보육 시스템이 충분했다면 조부모가 황혼의 여유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황혼 육아의 시작점에는 항상 이 구조적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황혼 육아가 시작되면 조부모의 일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숫자로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황혼 육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외조모, 즉 엄마의 어머니가 절반 이상인 56.8%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황혼 육아의 짐이 주로 여성 누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평균적으로 돌보는 손자녀 수는 1.15명이며 양육기간은 평균 21.0개월입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조부모의 삶은 손주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돌봄의 강도입니다.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는 평균 주당 5.251, 42.53시간을 손주 돌봄에 씁니다. 이 숫자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황혼 육아의 노동시간은 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풀타임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노동 강도를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노동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가? 결과는 씁쓸합니다.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49.8%에 불과합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조부모가 사실상 무보수로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육비를 받는 경우도 평균 금액은 월 57.21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을 주 42.53시간에 적용하면 한 달 임금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양육비를 받는 조부모조차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부모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되길 바라기 때문에가 5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혼 육아의 낯선 세계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동, 임금이 없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현실. 조부모들은 이 세계 안으로 조용히 그러나 되돌아오기 어렵게 발을 들이게 됩니다. 황혼 육아가 지속되면서 조부모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귀여운 손주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체적 한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 3명 중 2명, 정확히는 63.9%가 신체적 한계를 호소한다고 답했습니다. 2명 중 1명도 아닙니다. 3명 중 2명이 몸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아직 걸음이 불안정한 아이를 안고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아이와 눈을 맞추고 놀아주는 과정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납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 중인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육체적 부담입니다. 불면증도 따라옵니다. 낮 동안의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걱정, 자녀 가정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5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황혼 육아를 하면서 여가와 취미 활동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67.9%나 됩니다. 조부모 10명 중 거의 7명이 자신의 즐거움을 손주를 위해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교류를 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49.3%에 달합니다. 혼혼 육아는 조부모를 가정 안에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서서히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친구를 잃고 취미를 잃고 자신의 시간을 잃은 조부모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성 가족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이중차분법 연구에서 손자녀 돌봄 역할을 맡은 조모는 돌봄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역할 갈등 이론입니다. 원래 자신의 역할, 즉 할머니로서 손주를 가끔 만나 귀여워하는 역할과 새롭게 부여된 역할인 전담 양육자 역할이 충돌하면서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었던 손주와의 만남이 의무와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친구도 잃고 우울감도 커지는 이 상황에서도 조부모들은 좀처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손주가 걱정될까봐,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침묵이 결국 한계를 맞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계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돌봄의 성격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안아주고 놀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돌봄의 성격이 양육에서 생활 관리로 바뀝니다. 학교 숙제를 봐줘야 하고, 학원 스케줄을 챙겨야 하고, 식습관과 수면 습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친구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엄마, 아이한테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싫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손주가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훈육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처럼 보입니다. 조부모 세대의 양육 방식과 젊은 세대의 양육 철학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표면 아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훈육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합의되지 않은 역할입니다. 처음에 황혼 육아를 시작할 때 얼마나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볼 것인지, 어디까지는 조부모가 결정하고 어디서부터는 부모가 결정할 것인지,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 이런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탁드려요 와 걱정 마세요 사이에서 황혼 육아는 시작되고 구체적인 경계와 역할은 흐릿한 채로 남겨집니다. 이 흐릿함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조용한 불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조부모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왜 내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감정을 속으로 사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크고 있는 걸까?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요구와 지시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조부모는 서운함을 직접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인데다 돈까지 받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 것이지요. 부모 역시 조부모에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요구를 반복합니다. 이 조용한 불균형은 한없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불씨는 대부분 사소해 보이는 훈육 문제입니다. 왜 아이한테 과자를 그렇게 많이 줘요? 같은 말 한마디가 그간 쌓여온 수십 가지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이 앞에서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사이에 훈육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조율과 토론은 반드시 아이가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갈등을 드러내면 아이는 두 권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갈등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황혼 육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며 그 목표는 어른들의 내부 조율이 선행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이 터진 뒤에 수습하려 하지 말고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경계를 확인하는 대화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볼 것인가? 어떤 날은 반드시 쉬는 날로 지정할 것인가? 아이의 식사, 취침 시간, 미디어 사용에 관해 어느 범위까지는 조부모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대화는 처음 황혼 육아를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갈등이 생긴 뒤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터진 지금이야말로 그 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황혼 육아를 호의나 용돈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황혼 육아는 명백한 노동입니다. 주당 42.53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엄연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노동에는 명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출퇴근의 개념, 즉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있어야 합니다. 휴가와 쉬는 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황혼 육아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조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경계가 명확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끝없이 요구될 것 같을 때 사람은 소진됩니다. 그러나 역할과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경계 밖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황혼 육아가 가족 전체를 소진시키지 않으려면 이 경계 설정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황혼 육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공백에서 시작된 문제는 구조적 지원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가 이 문제에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수당의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대상 연령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으로 넓혔고 소득 조건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포용적입니다.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월 45만 원이 지원됩니다. 두 제도에 공통된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의무교육 이수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주당 42시간의 노동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진 더 큰 의미는 상징적인 데 있습니다. 사회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황혼 육아를 공식적인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족의 사적인 영역, 사랑과 의무의 이름으로만 처리되어 왔던 황혼 육아에 공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 인식도 이를 지지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압도적인 찬성 비율은 황혼 육아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실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방증합니다. 해당 제도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주민센터나 관할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황혼 육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조부모의 손은 계속해서 손주를 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족 돌봄 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분명 필요하고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가족 책임주의를 강화하거나 황혼 육아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생겼으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3세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입니다. 최신 육아 기술과 교육 방식을 조부모들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조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조부모가 황혼 육아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감, 내 방식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는 서러움, 이런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조부모 어드바이저 제도의 도입입니다.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결해주는 전문 상담사,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신체적 한계가 임계점에 달하기 전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경계를 설정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금 지원과 교육 지원, 그리고 삼박자를 이룰 때 황혼 육아는 비로소 조부모 일방의 희생이 아닌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황혼 육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노동의 합당한 존중과 지원을 돌려주는 것. 오늘도 이른 아침 누군가의 집 현관문 앞에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손주를 받아 안으며 문을 닫는 그 순간 그분이 시작하는 하루는 단순한 손주 돌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온전히 치르지 못한 보육의 비용을 한 사람이 몸으로 대신 지불하는 노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주할 때 황혼 육아는 세대를 갈라놓는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혹은 처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하루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감사함이라도 목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 육아 외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